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주픽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네.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대응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모셨죠. 파워티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윤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오기 전에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부터 통신사의 기사에서 에이펙에 관련된 기사들이 일제히 송신이 되기 네. 시작했어요. 뭐 경주에 대한 오랜만에 이제 과거 우리 역사적인 부분까지 그쵸.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좀 전에 옥 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시즌이 오픈됐고 그쵸. 그리고 대망의 에이펙이 이제 보름 앞으로 맞아요. 다가왔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기업 마이크로단에서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쪽에선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한국에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넘어가서 이슈로 돌아가서 좀 더 짚어주시는 네. 걸 오늘 좀 진행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네. 지수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뉴욕 증시인데요. 선물은 네,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이죠. 0.81% 상승을 하면서요. 24,963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는요. 0.6% 상승을 하면서 6,726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기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또 잦다 보면은 그쵸, 그쵸.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경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재료들에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ASML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나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주, 성장주 중심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좀 긍정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좀 온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나 긍정적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옥 반장님, 우리 네. 옥둥이 분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우리 옥동이 분들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입니다, 여러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꽉꽉 함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땅비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윤진형 기다렸다고 TTT 형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반갑게 해주세요. 2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TTT 형! 아, 너무 보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금요일 날 이미 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금요일 날 이미 바로 티 보셔가지고 같은 이마저도 티. 뭐 2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거의 저분은 어떤 AI인가요? 저 거의 아닙니다.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우리 땅비 채팅창에 거의 행주하시는 분인 것 인사 같아요. 한번 남겨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인사도 이렇게 티답게 이렇게 컨셉을 잘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렁님도 들어와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제 칭찬글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또 아름답다고 또 말씀해주시는 우리 옥둥이 네네.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오. 많이들 와주시고요. 오카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진짜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이 T의 마인드로 또 저희 투자할 때 또 T의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알려드릴 그렇죠. 테니까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은 국장 역시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 그쵸. 다시 했고요. 네. 또한 오전에 아주 뜨거웠었던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은 트럼프와 파월 엎치락치락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금융 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든지 다 이어지고 있는 자산 시장의 흐름들 고려했을 때 옥동이 분들 많은 글 남겨주시면은 네. T 우리 윤 대표님과 함께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픽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MP 머티리얼즈입니다. 히토류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미주픽에서도 자주 다뤘던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8.4% 올랐고요. 이번 월요일에는 무려 2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88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네. 다시 9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히토류 주가가 수혜를 받았는데요. MP 머티리얼즈는 이 올해 주가가 6배나 급등을 했지만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TP 목표가는 78달러 수준인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애널리스트들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요. 특히 AI 확산에 따라서 수요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MP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히토류 관련주 움직임 어떻게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번 히토류 주가 급등의 이 기폭제는 바로 JP모건의 이 100달러 계획인 것 같습니다. 100억 달러. 네, 100억 달러죠. 네. 네.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이 글로벌 공급망, 이 재편이라는 좀 중심에 서 있는데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시장 자체는 워낙 이제 좀 성장세가 20% 이상의 CAGR을 보일 네. 정도의 시장이다 네. 보니까 성장세 자체는 뭐 의심할 부분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제 히토류 부분이 가장 메인으로 쓰이는 분야가 사실 뭐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분야보다도 전기차 안에서의 엔진 모터 부분이거든요. 네. 모터 부분에서 돌아가는 이제 연구 전자석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근데 MP 매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히토류 기업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이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서 네바다주 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 소재한 최대의 히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2위 정도 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미중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네. 왜냐하면 히토류 단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일단 마진이 더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업체들이 어쨌든 이제 중국산 히토류들을 대량으로 매입하던 그런 기관들 혹은 기업들 입장에서 단순히 중국의 어떤 관세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만으로 미국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네. 그럼 이제 MP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다 전부 다 본인들의 고객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진입장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히토류라는 분야 자체가 그냥 기술만 가지고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광산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광산들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 글로벌로 나가면 더더욱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량 자체도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라는 거래처가 끊기게 되면은 당장 어떤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기관,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좀 축소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뭔가 희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일은 굉장히 좀 흔해졌고 계속해서 그냥 셰일층 파낼 때마다 미국에서는 얼마든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 이 제한 연도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히토류는 어쨌든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어떤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네. 이게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미국에 있는 히토류 기업이 유리한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다. 네. 시장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기업의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하게 단기적인 하이밸류를 겪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변동성 리스크죠. 이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매출 자체가 거의 85%가량 성장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수요 기반한 상승이라서 네. 사실 좀 AI 랠리랑 비슷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 기반. 네. 네. 근데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실수요자 뭐 이런 건데 네. 일단 실수요 기반이 됐다라면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아까 희귀하다 요즘 말로 이제 레어템이잖아요. 네네네. 레어템인데 수급이 꼬이면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광산은 세계 2위 규모로 들고 있는데 네. 자산주. 네. 자산주는 이제 원가 평가가 되다 보니까 시가 네.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네. 뭐 반영될 수는 없지만 네. 이걸 파내는 순간 팔 수가 있잖아요. 네, 팔면은 마진을 확보해서 네. 세일즈 레버뉴와 OP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평가 가치 자체도 장부상에서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광산들에 대해서도 더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 게 맞긴 네. 하고요. 실질적인 이제 생산 과정에서도 당연히 단가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후에도 수요를 감안했을 때 그 단가가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의 어떤 가격 성장률 부분도 충분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어쨌든 총 판매량 자체도 증가하겠고 판매 단가 자체도 증가하겠고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성장세를 최소 연평균 기준으로 30%대 정도는 당분간 유지해주지 않을까? 30%. 라고 엄청난 보이긴 숫자네요.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AI와는 관련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쨌든 뭐 관련이 없진 않죠. 반도체 내부에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 건 어쨌든 2차 산업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떤 성장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AI 분야는 팹리스 분야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네.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전에 엔비디아 중심의 독주 체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들어오면서 사실 대체가 너무 쉽다라고 보여지는 분야들이 3차, 4차 쪽에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2차 분야 쪽으로도 슬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산업 분야에서도 공정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 그 지금의 이제 중국 중심의 2차 산업 보유 현황 자체도 굉장히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선진국 쪽으로도 많이 이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제 투자 수요는 사실 이 친구들의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쳐질 수 있는가, 초장기적으로도 쳐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히토류는 70%가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있는데 미국 정부가 못 파괴한다 이런 게 전통적인 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히토류 캐나요? 생산하고 있고요. 네.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과도하게 생산하는 단기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판매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거지. 네. 미국 자체는 어떤 그러니까 생산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법적으로까지 막을 정도의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중국이 중국 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네. 저는 지금의 국면을 약간 삿바싸움처럼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를 네. 계속 늘려야 되다 보니까 네네. 이 MP 머티리얼즈 같은 네. 관련된 원자재, 네.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네. 결국에 관세를 부과하든 안 하든 간에 미국의 업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굴을 하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키워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중심으로 국방부 중심으로 이제 지분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15달러 내외에서 지금 100달러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생산성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0% 정도 증가했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거는 담고는 싶은데 리스크는 좀 해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한 개 메이저 자산 운용사에서 이 히토류 관련된 이제 ETF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해외 쪽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히토류 중심 ETF들은 상존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우라늄 같은 다른 원자재들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원자재 ETF 형태로 보유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원자재의 특이성 때문에 살짝 이런 부분들이 희석될 수가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히토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랑 같이 보유를 하시는 것도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같이 혼합해서 가셨을 때 어쨌든 단일 기업 리스크 대비해서는 어떤 공급적인 마진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공급 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원소들이 좀 굉장히 다 상이하거든요. 히토류도 네. 그냥 히토류 하나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히토류 원소들에 대한 다중성을 고려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보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원소가 좀 터질 수도 있는 국면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기술의 발전에 맞춰가지고 특정 원소들에 대한 어떤 생산량 부분이 혹은 수요량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시장 국면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국면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히토류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별로 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미국하고 중국에 키 맞추기를 하면은 약간 네. 밸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중국 거 투자해도 되겠죠? 그렇겠죠? 네, 같이 가져가라고 중국이 하나 말씀해 단점이 주셨으니까. 뭐가 네. 있냐면 최근에 어쨌든 치킨 게임 국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을 좀 죽이는 어떤 행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한동안은 급감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채굴 공급망이 워낙 이제 구조적으로 좀 재편할. 그러니까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은 미국의 멱살을 잡고 싶고요. 그렇죠. 미국은 그 멱살을 다시 휘어잡아서 자기 알아서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뭐 결국에는 전력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채굴하는 데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도 나도 공급을 하겠다 해서 공급이 갑자기 증가를 해서 가격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구조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무적인 거 말고요. 재무적인 거 빼고 갈 경우에는 사실 네. 뭐 전력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덜 안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으로 갔을 때는 뭐 소폭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중국 입장에서 사실 히토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한두 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히토류 생산 지역도 굉장히 한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다만 이제 히토류에 대한 치킨 게임을 중국이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치킨 게임에 당했을 때 본인들의 생산 마진보다도 이하로 히토류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예. 그쵸.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히토류 기업들이 미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그동안에 이런 단가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익 못 내는 기업 아니냐. 중국이 게임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제1 생산국이 단가 경쟁을 해버리면은 제2국이 어떻게 그걸 버틸 거냐. 이런 문제들에서 직면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를 벗어나게 될 경우 만약에 특히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까지 갔을 때는 네. 절대로 좀 게임이 쉽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것도 같고요. 측면이 있겠군요.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수요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미국 내부로 자꾸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내부의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외부적인 수요들이 압도적으로 증가가 더 강하게 일어날 국면에서는 사실 미국 거를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걸 수입하고 말지. 네, 미국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지금 중국과 딱 이 미중 관계에서만 서로 적대적이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 거를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철저히 미국 안에서의 수요로 끝나는 그냥 내수 시장에 한정되는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게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한 매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좀 히토류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히토류 관련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램피 머티리얼즈도 있고 레알스 ETF 자체도 지금 중국 쪽에 한 2개 정도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라늄 관련주로 이제 막 유유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해당 기업들도 사실 히토류 ETF들이 이제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이제 SMR이랑 엮여가지고 수혜를 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유유 같은 기업들도 편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픽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이죠? 두 번째 이슈픽 네. 월마트와 오픈 AI입니다. 네. 오픈 AI 또 나왔는데요. 이제 챗 GPT에서 월마트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 용품을 주문하면 AI가 알아서 결제까지 척척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지난달 오픈 AI가 챗 GPT 내에서 즉시 결제 기능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후에 뭐 엣지, 쇼피파이 같은 이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좀 제휴를 맺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월마트까지 합류를 한 거죠. 네, 어제도 뭐 부킹닷컴이니 쇼피파이 얘기했었는데요. 그쵸. 요즘 워낙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월마트도 이런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이 AI
AI 쇼핑 챗봇인 루퍼스로 한 발 먼저 시장에 좀 진입을 했잖아요. 네. 이 월마트도 아마존과 격차를 좁히려는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 주가는 쇼핑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AI가 이끄는 이 새로운 쇼핑 시대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함께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장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이나 이런 걸 좀 네. 이용을 확실히 많이 저도요. 하는 편인데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잖아요. 네, 그럼 마트 가는 게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막 들고 뭐 이러는 게 또 조금 되게 번거로워진 시간이 느낌. 비교적 많이 네. 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이나 이런 거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한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서 쇼핑, 장보기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오픈 AI가 월마트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협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게임은 뭐 사실 모두가 그냥 다 아는 국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홈플러스가 사실상 망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결국 이제 온라인에 대한 뺏김이 가장 컸다라고 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내부에서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온라인에서 사실 이제 아마존이 미국에서 재패를 하고 나서 월마트가 좀 뒤늦게 참전을 했죠. 그래서 월마트 내부적으로도 이제 온라인 사업을 주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한 3년 정도인데 이 동안에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이 월마트 내부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지긴 했고, 그다음에 월마트 자체적인 경영진도 지금 가장 핵심 주력 분야를 온라인에 대한 증가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의 적수가 생긴 거고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또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이익률을 계속해서 낮출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커머스 분야에서의 지배율 확대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픈 AI와의 접목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제 하나 썰을 풀어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원AI라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AI 내부에서도 이제 쇼핑 탭을 넣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쇼핑 탭을 넣었었다가 네. 뺐어요. 왜요? 왜 뺐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였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많은 커머스들의 단가를 조율해서 이제 특정 상품군을 이제 소비자가 찾으려고 할 때 최저가를 찾아내야겠다. 이게 컨셉이었는데 네. 이 그래서요? 커머스 업체들이 궁금해요. 데이터를 다 막아 놓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는 처음에 왜 이걸 왜 막아 놓지? 오. 검색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좋지 않나요? 남들이 찾아주면 구글에서 치면 잘 나오면 좋은 거 그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본인들 사이트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중요해요. 그게 더 자기네들 사이트 내부로 와서 찾아야만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오픈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구글이 갑이 되는 거예요. 네, 구글이 갑이 되고 네이버가 갑이 되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좀 갑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멱살이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 연동을 네이버랑 해놓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트래픽이 다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쇼핑이 많이 커졌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부분적으로 오픈해 놓는 사이트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주요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걸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여는 순간에 트래픽의 주권을 뺏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아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의 어떤 가장 핵심은 세상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거기서 최선을 고른다라는 그 느낌에 있는데 쇼핑 시장에선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특이한 게 쇼핑 시장이 그렇게 큼에도 쇼핑 전용 AI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트래픽을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독점하고서 안 내놓기 때문에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월마트 하나가 아니라 모든 커머스랑 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굳이 월마트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이유가 그냥 대형마켓 하나랑 제대로 제휴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소싱을 하는 게 독과점 면에서 좋다라고 네. 그렇겠네요. 생각을 여러 하고 개를 좀- 고객을 그쵸. 파트너사를 잡아놓으면 맞아요. 제일 많은 정보가 하나를 있을 좀 가능성이 제대로 높잖아요. 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월마트가 다른 AI한테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겠네요.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래서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겠네요. 아마존하고 잡았으면은 뭐 좋았을 텐데 아마존이 아마존은- 뭔가 네. 오케이를 안 한 거겠죠. 네, 아마존한테도 네. 충분히 제안은 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뭔가 둘이 어쨌든 핏이 안 맞았던 거고 뭐 제안이 제대로 가다가도 뒤에서 뭔가 다른 셈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AWS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체적인 어떤 그렇죠. 세계관들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네. 기관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AI 입장에서의 어떤 사실도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라는 기업은 사실 IT에는 별로 인사이트가 없는 기업이에요. 네, 그만큼 IT화도 늦었고 AI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월마트가 본인들 분야로 들어올 만한 적수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의 주권이 지금 아마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존이랑 제휴를 했어요. 열심히 제휴를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아마존이 나중에 자기네들 AI를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할게 해버리면은 이제 오픈 AI는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트래픽을 걔네한테 다 주고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권을 추후에도 잃지 않는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짜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기업들끼리 손을 잡았다. 라고 맞아요. 봐도 되겠네요. 네, 딱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좀 오픈 AI 입장에서의 단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오픈AI가 최근에 이제 본인들만의 매출 소스를 늘리려는 거, 그 다음에 뒤로는 이익률과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가지고 클라우드랑 칩셋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메인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쇼핑 분야를 적극적으로 먼저 검토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정말 매출 소스를 위해서 급격하게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살짝 본인들의 기존 사업 확장 방식과는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정말 IT 기반의 성장만을 주도를 해왔고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이 다음 모델로 광고 모델을 넣습니다. 근데 광고 모델을 안 넣겠다는 이제 초반에 그 본인들 마인드를 위해 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이제 커머스 기반으로 뭐 수수료 받겠죠, 당연히. 커머스 기반으로 이걸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 세계관 확장 방식이 기존의 IT 기업들의 방식과는 좀 전혀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과거에 광고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행보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악수가 될지 좋은 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본인들이 지금 트래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GPT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 AI로서 트래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본인들 유저들을 내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뭐 원서를 많이 읽진 아, 않았습니다만 네네. 너무 옛날 얘기 아, 같은데 어떤 얘기네요? 원서를 많이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졸업 전에 읽었던 네네. 원서가 월마트의 창업주인 샘 월튼 자서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걸 꼭 읽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읽고 졸업을 해야 되네 이랬는데 이제 샘 월튼이 자서전 잘 안 보잖아요. 네. 왜냐, 월마트가 이제 좀 한물 간 기업처럼 인식이 되다 네. 보니까. 근데 우리 봤지만 아마존 주가가 핫하다가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쵸. 뭐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해도 AI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베조스는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조스마저도 이제 영향력이 없고 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흘렀습니다. AI가 지금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 트렌드가 바뀌었고 거기에 AI까지 애드가 된다라면은 그쵸. 어떤 식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데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게 좀 애매하거든요. 네. 제가 왜 오픈 AI가 이걸 도입하는 게 좀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AI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상품 혹은 본인들이 다 접근하지 못하던 정보에 대한 어떤 해자 이런 부분들을 AI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특정 적어도 하나의 마켓을 사용할 때 그 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 찾는다라는 그 니즈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앰플을 찾는다, 뭐 아니면 화장품의 특정 뭐 립스틱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여러 마켓이나 혹은 내가 사는 게 정말 최저가일까?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다른 어느 마켓이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가격에 대한 게 궁금하지 그쵸. 없다라고 네. 생각하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마켓 하나에서 내가 호구당할 거다라기보다는 이 마켓 자체가 나한테 호구짓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이게 좀 더 크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특정 한 개사랑 제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저가
사실 월마트에서 그냥 직접 검색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제 AI를 통해서 검색할 만한 그 니즈가 아주 크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추후에 만약에 오픈 AI가 월마트 말고도 제휴사들을 뭐 대형사들 몇 개를 더 껴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게 어떤 피벗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거의 네. 이제 광고 수익을 대신한 대체제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월마트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협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윈윈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 니즈가 좀 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월마트 투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시점에서? 둘 다 윈윈은 맞아요. 네. 네, 네, 어제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윈윈은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경우의 문제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월마트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늘죠. 네. 늘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핫한 지금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광고 수익은 안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수익 쉐어 수익을 안 가져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이 새롭게 어쨌든 수익 모델로 도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오는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크죠. 커머스 네.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둘 다 윈윈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고, 둘 중에 누가 더 윈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월마트 쪽의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더 두드러질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얘기네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위 플랫폼이 누구냐라는 그쵸. 점이 제일 네. 중요한데, 네. 이 공급자들도 트래픽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존이 1위다 보니까 공급자들의 어떤 비중이나 혹은 단가적인 경쟁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의 최우선시되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쿠팡이 치고 올라가면서 위메프랑 티몬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위한테 가는 그 공급자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자들이 요즘 이제 다중 플랫폼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ERP 같은 시스템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네. 특정 한두 개를 주전략으로 삼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마트 입장에서는 트래픽을 신규로 대량으로도, 그것도 이제 사실상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을 모은다. 월마트 입장에서는 AI를 사실상 테마로 얻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오픈 AI 입장에서는 아마 매출적인 증가는 이후로 한 30-40% 정도의 기여를 하게 될 거다, 이 분야가. 이 정도로 봅니다. 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땅비님께서 역시 팩트로 때리는 윤진형이라고 또 이렇게 엄지척을 날려주셨습니다. 네. 네, 팩트로 이제 팡팡팡 저희 네. 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때려주고 계시는데 계속 때려주시고요. 이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피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서약개미 순매수 상위 톱20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1위에서 10위 보겠습니다. 여전히 1위는 아이렌이 지키고 있고요. 이 퀀텀 컴퓨팅이 좀 크게 올라서 2위까지 올라왔고, 이어서 또 엔비디아도 조금 올라와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렌이 다시 올라와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거의 다 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쵸.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양자 그리고 추석 때 있었던 메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점은 리게티 컴퓨팅이 조금 떨어졌고 네. 반면에 조비가 어제 11위에서 20위권에 있었는데 7위까지 올라오면서 역시나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뭔가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약개미 분들이 진짜 어떻게 알고 한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이제 스트래터지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크립토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좀 올라온 부분이 보이죠. 다만 여기서 또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옥동이 분들께서 지금 1위부터 5위에 대한 순매수 금액은 네.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6위부터 아마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되게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네, 더 촘촘하죠. 더 지금 11위에서 촘촘해졌기 20인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고 그쵸. 즉 11위부터 20위까지가 촘촘했었는데 지금 한 6위부터 촘촘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손바뀜이 지금 서학개미 분들의 그 마음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점 알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11위에서 20위 보면요. 코넥사 스포츠, 스벅, 비트팜스가 좀 올라와줬고요. 네. 또 새로운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페라리, 플러그 파워, 리튬, 그리고 로빈후드가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코넥사, 스타벅스, 비트팜스, 버라이즌 다 어제자로 쫙쫙 들어왔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MP 머티리얼즈 살펴봤는데 그와 비슷한
종류로 해석이 되는 리튬 아메리카 결국 국방부가 투자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전력에 관련된 부분들로 볼 수 있는 플러그 파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매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순매수 1위인 아이렌이 또 2위로 올라왔고 네. 또 저희 또 친한 지인분이 또 보유하고 계신 AMD 네. 3위로 올라왔습니다. AMD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아진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그쵸, 그쵸. 있겠고 팔란티어가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마침 공교롭게 팔란티어가 국내 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CEO가 방문을 했는데 네.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휘어잡을지도 궁금해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 금액인데요. 네. 테슬라가 1조 원대를 가리켰었는데 5천억대로 좀 급감을 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많은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있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관 금액도 살펴볼게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여전히 1, 2, 3위 지키고 있고요. 아이온큐와 애플이 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애플 아이온큐는 이제 계속 자리를 계속 자리 바꾸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금액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 36조, 엔비디아 22조, 팔란티어 8.5조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리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점 알 수 있겠고 11위부터 20위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순매수의 흐름에 따라서 자리 바뀜이 좀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스트래티지 먼저 함께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터지 결국엔 비트코인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트럼프의 발언으로 지난주에 크립토 시장에 큰 대충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올라온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63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더 매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없는 흐름들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은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주전략을 애초에 그냥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걸로 주전략을 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네. 사실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너무 궁금해. 비트코인 ETF 아, 비트코인 ETF랑 다름이 없다 이제 거의. 아, ETF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은 ETF보다 더 쏠림이 있지 않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ETF는 이제 비트코인 실물 자산 혹은 이제 뭐 선물 자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납으로 쫓아가지고 일배수로 트래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쨌든 이제 본인들만의 사업 분야도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보유하는 어떤 자산에 대한 증가율, 이게 사실 뭐 거의 리니어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추종해 나갈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증가할 자산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게 운용사들 입장에서 사실 비트코인 ETF를 편입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 아무래도. ETF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합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어야 어떤 이제 이후에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하거나 했을 맞아요. 때 어떤 명분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 ETF를 편입함에 있어서의 명분이라고는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할 수 있다 외에는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가치에 반비례하고 그 자체로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갖는다. 딱 이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코인에 대한 명분은 오직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시장 경제의 현금 가치 하락의 해지를 위한 목적, 이 유일한 어떤 명분인데 그러기에는 사실 기존의 어떤 주식형 펀드라던가 뭐 채권형 펀드는 더더욱 그렇고 대다수의 뭐 헤지 펀드들까지도 보유하는 어떤 명분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이 친구 자체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변동성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좀 흐트러뜨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트래킹을 좀 어렵게 하구나. 트래킹보다도 네.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20년 수익률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최근 20년 기준으로 까보면은 S&P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이 거의 뭐 1%에서 3%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시장이 하이밸류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걸 왜 하냐면은
1차 함수처럼 만들어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어떤 차별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함수처럼 쭉 올라가느냐, 네. 변동을 막 요동을 치면서 올라가느냐, 네. 이거는 이제 운용력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펀드에 가입할 때 이 메리트를 부여를 하는 거를 난 이제 이 펀드를 통해서 매년 꾸준하게 20%씩 따박따박 벌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어느 해에는 50% 가겠지만 어느 해에는 마이너스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최근에 가격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스트레티치가 이제 하이밸류로 굉장히 좀 심하게 올라갈 때는 네.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현물 자산 대비해서 2.5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높을 때 이제 막 3.4배 막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2.5배에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1.121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1 이하로까지 떨어지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레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자체도 상장사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 자체를 보유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제로 이 친구를 보유하는 건 명분이 되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대리 보유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적어도 1.1 이상의 코인 대비의 밸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뭐 거의 그 정도의 수렴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폭락이 나오더라도 코인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10% 정도의 범위 안에 한정되는 거고, 네. 네. 뭐 슈팅이 정말 잘 나오면 뭐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메리트는 있다라는 점. 얘네들 약간 지위,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되게 특수하다 보니까 나름의 좀 득을 보는 측면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본인 그 CEO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주식이 사실상 어떤 비트코인 ETF보다는 좀 더 증권에 가까운 그런 대체제로서 쓰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얻으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크립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네, 되게 또 재밌는 관점, 유익한 관점을 전해주셨는데 맞아요. 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플러그 파워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되게 이름이 생소하지만 이미 서학개미 분들 많이 담기 그쵸,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전력, AI에서 전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자력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플러그 파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플러그 파워가 급등을 해가지고 4.13달러로 장 마감했고 애널들이 이게 금액은 주가 자체는 낮지만 이미 TP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 저점이 이게 0.7달러였거든요. 오. 네, 1,000원 정도 했는데 네네. 지금 6,000원이 넘는 거죠. 엄청나게 이것도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긍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의 뷰들은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결국에 부러질 때는 이렇게 아직 실적에 대한 확실성, 개런티가 좀 안 되는 업종들이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또 경계하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 매출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적인 이슈들, 투자자들의 흐름들 고려할 거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면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대응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보유를 해야 될지 엑시트를 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가장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왜 그런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테크니컬 밸류를 가장 많이 주는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재무 장부나 매출에 대한 이익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펀더멘탈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테크니컬의 그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순수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 그러니까 혁신적인 테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는 국면은 이제 회복 국면에서부터 성장 국면까지거든요. 후반기 성장 국면에서는 테크니컬 밸류에 대한 평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I 같은 분야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오르는데 이제 지금 국면 이후부터는 배당 관련된 주들 혹은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기존의 보수적인 주들이 많이 좀 더 성장세가 높아지거든요. 그 국면일 경우에는 사실 테크니컬 밸류로 올라온 친구들은 제일 먼저 손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고
AI로도 쓰인다. 그럼 당연히 베스트죠. 네. 뭐 애플도 그럼 소폭 그런 식으로 엮이기는 하고 네. 왜냐하면 배당주 중에서 메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엮이는 친구들은 그래도 방어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순수하게 테크니컬 밸류로 올라온 친구들 사실 뭐 요즘 양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양자도 물론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 친구들이 좀 좋은 이익을 평가받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빠질 수 있다라는 네, 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좋게 보는 점과 경영적으로 나쁘게 보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수소 부분이 과거에는 분명히 한번 패배했던 섹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와 붙을 때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현대차도 사실 패배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분야는 차량이 도입할 분야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은 차량 업체들이 건드릴 분야가 애초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가장 개런티적으로 전기를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주입의 네.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압 충전을 초단기로 해버릴 경우에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주입해가지고 연료화를 하고 에너지화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물리적 한계에 있는 게 어쨌든 이제 물질 기반으로 주입을 하던 수소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입 장벽이 명확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전기차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아니죠. 네. 그때는 공급받는 네, 입장이고 써야 되니까. 네,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체는 이제 원자력이나 네. 그다음에 뭐 화력, 뭐 태양광이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당연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원자력은 이제 당연히 어떤 이후에 생산되는 폐기 물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력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신규 어떤 발전소를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제로서 원자력과 비례하는 건립을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이제 맞아요. 실적 시즌이 실적 개막을 시즌이 했으니까 또 했다고 실적의 소식이 말씀드렸는데 전달했습니다. 또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분기 실적 발표가 방금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 95센트였는데 1.06달러로 나왔고요. 10% 그리고 이상 상회를 했네요. 네, 그리고 매출은 약 275억 달러 예상치였는데 282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 상회했습니다. 소폭 비트를 했고 네. EPS는 예상치 대비 비교적 상당히 좀 잘 나온 편.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EPS가 이제 예상치 황해하는 국면들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마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소폭 더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네. 그렇게 초급등할 만큼의 이슈까지는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경기를 잘 보여주는 대형 은행들 그쵸. 상황인데 뭐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미국 경기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뭐 랜딩에 있어서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하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의 전망치도 더 높게 아직까지 유지되던 국면이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이익 입장에서도 당연히 호재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가적인 상승 부분도 연초 예상치를 지금 다 상회했거든요. 연초에 네. 저희가 그 분기마다 이제 분기 보고서를 내면서 그 밴드를 항상 제안을 해요. 네. 저희 블랙컨트 자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그래서 밴드 제안을 이제 주요 IB들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IB들의 맥스선인, 그러니까 상승장 이제 중립일 때, 하락장일 때 내는 그 옵션 값처럼 내는 그 범위 레인지를 다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상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이익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의 연초 이익을 다 상회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금융주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현재 프리마켓에서 4% 정도의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미즈픽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